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부자와 재혼하기 위해 이 여자는 파라콰트로 새 신랑을 독살시켰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남자는 자신이 꿈꾸던 여신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여신이 재벌가로 들어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점쟁이의 한마디 남편을 해치는 사주라는 예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와 삼촌의 도움을 받아 말 잘 듣는 전 남자친구를 대신 죽을 남편으로 골랐습니다. 독약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양쪽 신장이 망가졌으며 11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도 남자는 끝내 경찰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인도 케랄라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샤룬 라즈로 23살의 방사선학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신혼 아내는 그리슈마로 24살의 문학 석사과정 학생이며 무슬림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1년 10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샤론은 그리슈마라는 소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슈마의 마음도 서서히 샤론에게 기울었고 둘은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만나지 않을 때도 전화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습니다. 샤론에게 그리슈마는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친구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슈마 덕분에 그는 경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슈마는 전부였습니다. 샤론은 졸업 후 그리슈마와 결혼해 평생을 함께할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슈마에게 샤론은 단지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연애는 즐거웠지만 결혼이나 인생을 함께하는 무거운 말들엔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탐한 건 그저 한때의 따뜻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는 샤론과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 없었고 게다가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3월 4일 가족들은 그리슈마를 지역의 한 육군 장교인 사티시와 약혼시키기로 했습니다. 사티시는 집안이 부유하고 능력도 뛰어나 장래가 유망한 인물이었기에 그리슈마는 곧바로 이 혼담에 응했습니다. 같은 날 그리슈마와 사티시는 공식적으로 약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약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샤론은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슈마가 이별을 고하자 샤론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샤론은 과거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고 사랑은 끝이 났고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가야 할 때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났다면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었겠지만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혼 이후 가족들은 전통에 따라 그리슈마의 사주를 점쟁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그리슈마가 남편을 해치는 사주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남편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슈마가 장교와 결혼하려던 이유는 오직 그의 밝은 미래와 부유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말대로라면 장교는 첫 남편이 되어 곧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슈마가 그와 결혼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며칠 동안 고민하던 그리슈마는 결국 하나의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첫 결혼이 저주받았다면 그냥 먼저 누군가와 결혼해 그를 해치운 후 아무 탈 없이 장교와 재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그리슈마는 자연스럽게 눈길을 전 남자친구 샤론에게 돌렸습니다.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샤론은 유일하게 순수하고 쉽게 속을 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과의 결혼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2022년 5월 그리슈마는 먼저 샤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샤론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강요가 아니었다면 결코 그 혼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생에 샤론 외에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부모가 반대한다면 그와 함께 도망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샤론은 진심으로 그리슈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했으니 이건 영화보다도 더 로맨틱한 일이었습니다. 샤론은 곧장 마음이 약해져 그리슈마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졌고 며칠 후 샤론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슈마는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점쟁이에게 사주를 봤는데 첫 번째 남편을 해치는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과 결혼하면 샤론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샤론에게 무섭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샤론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운명을 거스르겠어. 샤론은 그리슈마와 결혼함으로써 전 세계에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샤론은 그리슈마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결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샤론의 가족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결혼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샤론에게 이 결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슈마를 평생의伴侶로 받아들였고 그녀가 장교, 약혼자를 떠나 자신을 택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슈마가 이 결혼을 택한 진짜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그리슈마와 약혼자 사티 씨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혼 남편 샤론은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었죠. 만약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샤론과의 관계가 발각되고 약혼자 쪽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녀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슈마는 이때부터 샤론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10월 초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량의 파라세타몰을 물에 녹여 잘 저은 뒤 샤론에게 마시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입술이 물에 닿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끼고 물이 맛이 이상해 라며 더 이상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마르탄담 다리에서였습니다. 당시 샤론은 다리 위에서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신부 그리슈마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를 100%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몰랐고 그리슈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슈마는 뒤에서 두 병의 음료를 들고 있었고 그중 한 병을 샤론에게 건네며 한 번에 다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두 병의 색이 미묘하게 다른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한 병은 이미 개봉된 상태로 색이 정상적인 음료보다 옅었습니다. 그리슈마는 이 병을 별다른 힘도 들이지 않고 쉽게 열었고 나머지 한 병은 밀봉 상태였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슈마가 샤론에게 건넨 것은 약 50알의 파라세타몰이 들어간 음료였습니다. 그녀는 약을 넣기 전 인터넷에서 파라세타몰의 효과를 철저히 검색해 두었고 그 약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론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슈마는 한 가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샤론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속 그리슈마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샤론에게 독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그리슈마는 과일 주스의 단맛이 약의 쓴맛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샤론은 한 모금만 마시고도 강한 쓴맛을 바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샤론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망고 음료 아니야? 왜 이렇게 써? 그리슈마는 음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고 둘러댔고 순진한 샤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한 점 없이 그대로 음료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번 실패 이후 그리슈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이나 일반 음료에 약을 타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반드시 맛이 강한 음식에 섞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완벽한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밤 11시 2분, 그리슈마는 샤론에게 1시간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아무도 없고 자신만 혼자 있을 거라며 은근히 집에 오라고 유혹했습니다. 샤론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말에 흔쾌히 응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이른 아침, 샤론은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슈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들어가기 불편해 집 앞에서 쉬기로 했고 샤론만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리슈마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반갑게 맞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잠시 애정을 나눴고 그러던 중 그리슈마는 장난스럽게 샤론에게 도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샤론은 그리슈마가 쓴 아유르베다 약초차를 잘 마신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녀가 샤론에게 직접 약초차를 끓여주겠다며 한 번에 다 마셔봐라고 말했습니다. 아유르베다 차는 인도의 전통 약초 요법으로 약초를 달여 마시는 형태이며 특유의 매우 쓴맛이 있습니다. 샤론은 들뜬 상태에서 아무 의심 없이 그 스티슨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빈 그릇을 본 그리슈마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입안의 쓴맛을 중화하라며 과일 주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샤론의 위장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격하게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슈마의 계획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걱정되는 듯 샤론의 뒤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주며 간호하는 척을 했습니다. 구토는 원래 나는 반응이야.
나도 예전에 마셨을 때 토했었어. 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샤론은 토하는 걸 멈추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리슈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샤론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구토는 계속됐고 설사 증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 밖으로 달려나갔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샤론의 상태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말도 없이 샤론을 재빨리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샤론은 이미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여러 번 차를 세워야 했고 구토물은 이상하게도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참지 못하고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이건 중독된 것처럼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샤론은 지칠 대로 지쳐 대답할 힘도 없었고 친구가 힘겹게 그를 부축해 오토바이에 다시 태웠습니다. 한편 그리슈마는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샤론은 이미 기진맥진해 통화할 힘조차 없었고 대신 친구가 몇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리슈마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몇 마디 하더니 병원은 갔어? 라며 반복해서 물었고 의도적으로 그 약초차는 문제 없을 거야. 아마 과일 주스 때문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그날 밤 샤론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온종일 구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아침 9시 샤론의 상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슈마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계속해서 그날 마신 과일 주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이미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니라 고통이 언제 멈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샤론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기본적인 치료를 시도했지만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샤론은 세 곳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증세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목구멍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물 한 방울조차 삼킬 수 없었고 음식은 아예 입에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겨우 수액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며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태는 더 급박해졌고 결국 샤론은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양쪽 신장은 이미 완전히 기능을 잃었고 혈액 투석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샤론은 끝까지 그리슈마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샤론을 병원까지 데려다 줬던 친구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샤론이 그리슈마의 집에 갔고 그녀가 끓여준 약초차를 마신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가족들은 즉시 그리슈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대체 어떤 약을 샤론에게 마시게 했는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샤론의 가족이 의문을 제기하자 그리슈마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샤론이 마신 것은 인동 전통의 아유르베다 약초차로 이는 정식 자격을 가진 의사가 처방한 것이며 약 또한 체인 약국에서 구입한 정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 약초차를 마셔왔지만 아무 이상도 없었으니 약초차 자체는 문제가 없고 아마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와 함께 마셔서 약물 부작용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료였는지를 물었을 때 그리슈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병을 버려서 무슨 음료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성분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적어도 약초차의 성분이나 의사가 처방한 약의 처방전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리슈만은 이것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끝끝내 아무 정보도 내놓지 못하는 그리슈마의 태도에 샤론 가족은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의료진과 상의한 끝에 결국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한 노련한 판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샤론을 직접 찾아와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때 샤론의 상태는 이미 사경을 헤매는 수준이었고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슈마가 준 약초차와 음료를 마신 후부터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판사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냐고 묻자 샤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샤론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마침내 위독한 상황에 이르러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보자마자 샤론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리쇼마와 서로 사랑했고 여러 차례 관계도 있었으며 몰래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슈마가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리슈마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샤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긴 고통의 시간을 버틴 끝에 향년 23세의 샤론은 중독으로 인한 전신 장기 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샤론의 가족은
이미 그리슈마를 의심하고 있었고 사망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가 그리슈마가 샤론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강력히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샤론이 정확히 어떤 독에 중독된 것인지 밝혀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토록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 죽음을 초래한 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샤론의 체내에서는 파라쿼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파라쿼트는 강력한 제초제로 몇 방울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농약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그리슈마는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그녀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들을 압수하고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채팅 기록,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모든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그리슈마가 파라세타물 부작용, 파라세타물 중독, 과다 복용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결정적 단서였죠. 하지만 그리슈마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 집은 높은 카스트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절대 낮은 카스트인 샤론과의 결혼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뜻대로 유복한 집안에 장교와 약혼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샤론뿐이었어요. 정말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왜 그와 몰래 결혼하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그와 관계를 가졌겠어요. 또한 그리슈마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자신은 샤론과 함께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약혼자였던 군 장교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샤론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와 다름없는 사이예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에 군 장교는 뜻밖에도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약혼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슈마가 힘들지 않도록 관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4일 아침 샤론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와 군장교의 약혼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샤론은 분노에 휩싸여 폭언과 함께 그녀에게 손을 대었고 심지어 그녀의 통화 기록까지 뒤졌습니다. 군장교와 수십 분간 통화한 내역을 본 샤론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거친 욕설을 쏟아대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슈마는 샤론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다 말했어. 그는 우리 관계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샤론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분노에 사로잡힌 샤론은 무언가를 저질렀습니다. 그리슈마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약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고 샤론은 그 약을 스스로 찾아 마셨다는 것입니다. 즉 샤론의 죽음은 계획된 독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슈마는 샤론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껏 샤론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리슈마는 경찰에게 샤론이 평소 사람을 협박하고 갈취하는 상습범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샤론이 자신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기도 했으며 그 영상을 약혼자인 군장교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슈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유효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그리슈마가 사건 발생 전 인터넷에서 파라쿼트 복용 시 증상, 파라쿼트 중독, 파라쿼트 사망 과정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파라쿼트가 극소량만으로도 신장, 폐, 간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극독성 제초제이며 복용 후 1시간 내에 증상이 시작되고 24시간 내에 화학 성분을 검출하지 못할 경우 약 90%의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이후에는 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슈마가 왜 끝까지 시간을 끌며 샤론이 병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그리슈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죄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는 척 연기하며 바닥에 있던 청소용 세제를 집어들고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내용의 가짜 유서까지 써내려갔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위세척을 진행했지만 의료진의 검사 결과 그리슈마의 몸에서는 청소용 세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중독 증세 역시 모두 연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점점 깊어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슈마는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범 혐의로 그녀의 어머니 신도와 삼촌 니르말 쿠마르가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리슈마와 샤론의 결혼은 그녀의 어머니 신도가 점쟁이의 남편을 해친다는 예언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즉, 샤론은 첫 번째 남편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파라콰트는 삼촌 니르말이 농업활동 중 직접 구입해 그리슈마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그는 파라콰트 병을 한 플랜테이션에 버렸지만 경찰은 끝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2025년 1월 그리슈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총 95명의 증언과 323건의 서면 진술, 51쪽에 달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리슈마의 범행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명을 호소하며 판사에게 눈물로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잔혹한 범행 앞에 어떤 말도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슈마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슈마의 변호인은 초범, 고학력, 외동딸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케랄라주 법원은 그리슈마가 샤론을 살해할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 역시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샤론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58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본 사건을 극히 드문 사례 중 하나라고 정의했으며 그리슈마가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슈마는 결국 교양을 선고받았고 삼촌 니르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케랄라주에서 여성 피고인에게 선고된 첫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신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그리슈마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언론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해 여론을 조작했고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법원은 2025년 2월 6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고 2025년 5월 현재 항소심은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건의 전 과정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의문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이나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는 계속 딸이 유학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사건의 진실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신부의 어머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신부는 또 어디에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폴라의 실종 사건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단지 생활을 하는 공간뿐만 아닌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사건의 가족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건은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뭄바이는 인도의 금융,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로서 세계 10대 비즈니스 도시 중 하나죠. 오늘의 주인공 쉬나 폴라가 바로 뭄바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쉬나는 1987년 2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위인 오빠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대학 시절에 서로 만나 뜻밖의 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둘은 도시에 남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2명의 아이를 키우기에 부담이 컸고 부부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쉬나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진로 계획으로 인한 차이 때문이었죠. 쉬나의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지만 당시의 삶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폴리는 야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성공하여 대도시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말이죠. 폴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부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뭄바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구와하티였습니다. 그리고 폴리는 콜카타로 가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인데라니로 바꿨었죠. 그녀는 본인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들과만 어울렸습니다. 1996년 인데라니는 카나라는 남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둘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좋아질 무렵 둘은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려
2000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둘의 비즈니스는 점점 확장되었지만 부부의 사이는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 이혼을 선택하고 그 후 사업 파트너로만 지내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둘이 이혼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인데라니가 피터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어서였습니다. 피터는 인도에서 유명한 회사인 스타 인디아의 CEO이면서 엄청난 인맥과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았었죠. 인데라니는 유명 매체의 임원의 도움으로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인데라니가 피터를 만나고 나서 그녀와 카나의 회사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인데라니와 카나는 심사숙고 후 그들 사이의 개인적 문제와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데라니는 이혼 후 바로 피터와 데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피터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력을 얻었으며 재력가들 모임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어머니의 집에서 두 아이가 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습니다. 인데라니가 고급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어린 쉬나는 가방을 메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쉬나는 심지어 본인이 엄마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쉬나가 14살 생일 때 일기에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나의 생일을 축하한다.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나의 생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에 대한 미래는 그냥 고통뿐인 것 같아. 슬픔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역겨운 삶만 살아야 돼. 난 엄마가 싫어. 아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야. 마녀일 거야. 2006년 16살이 되고 나서야 외할머니는 엄마가 대도시인 뭄바이에서 고급 저택에 살고 있으며 사업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쉬나는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 했고 또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뭄바이에 있는 몇 곳의 대학을 신청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쉬나는 결국 한 예술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쉬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인데라니는 쉬나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친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쉬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데라니의 행동은 아주 이상했지만 그녀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데라니는 상류층 생활을 하며 유명한 사업가가 됐지만 만약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첫 남편과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편견을 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쉬나만 동의해준다면 사람들 앞에서 언니라고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었죠. 이 일을 통해 인데라니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쉬나는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말대로 하기로 했으며 뭄바이의 한 예술대학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피터와 그의 전처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쉬나는 홀레이란 남자애와 가까이 지내다가 둘은 얼마 안 돼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인데라니는 피터와 결혼한 후 두 자녀의 교제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딸이 의붓아들과 데이트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인데라니는 매우 단호한 여성이었는데요. 쉬나를 바로 부모가 있는 도시로 돌려보냈습니다. 쉬나는 구아하티로 돌아간 후 얼마 안 돼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홀레는 여자친구가 많이 보고 싶어 뭄바이에서 찾아갔는데요. 그녀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이라면 며칠만 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쉬나는 이유 없이 계속 아파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한 결과 홀레는 인데라니가 쉬나에게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쉬나는 약을 끊자마자 이틀도 안 돼 건강이 눈에 띌 만큼 좋아졌습니다. 쉬나의 마음속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친자식까지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이로 인해 쉬나는 바로 뭄바이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죠.
몇 년 동안 대도시에서 생활했던 슈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바로 적응했습니다. 뭄바이로 돌아온 모녀는 거의 만나지 않았고 만나기만 하면 크게 싸울 것처럼 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슈나는 본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뭄바이 지하철 1호선의 임원이 됐습니다. 앞날이 아주 창창했었죠. 그 당시 25세가 된 슈나는 홀레와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데라니의 사업도 계속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녀는 INX 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4월 24일, 슈나는 약혼자에게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홀레는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마음이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4년이란 세월이 지나 인데라니가 할 수 없이 딸이 의붓아들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본인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슈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어서 어머니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홀레는 심지어 슈나와 함께 인데라니가 평상시 좋아하는 과일까지 구매하여 약속한 장소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슈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은 인데라니 혼자가 아니라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뒷좌석에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홀레는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후 6시였는데 저녁 10시가 지나도 슈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홀레는 걱정이 되어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된 홀레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바로 끊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자를 보내왔죠. 오랜만에 모녀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또 하나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별 통보였습니다. 갑자기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이죠. 홀레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아주 불안해하며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끈 상태였습니다. 홀레는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슈나를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홀레는 여자친구의 친구를 통해 슈나가 회사로 이메일을 보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슈나는 주위 친구들에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홀레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홀레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나가 본인의 언니와 식사를 마친 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홀레의 신고를 거절하였습니다. 경찰은 홀레에게 슈나는 이미 25살인 성인이라며 본인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아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홀레는 무기력하게 인데라니를 찾아가 슈나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슈나가 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 유학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홀레는 혼자 애인을 잃은 아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피터와 인데라니는 한 번도 집에서 슈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슈나가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자 그녀의 오빠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며 슈나는 사실 인데라니의 딸이며 여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한 수상한 중년 남성을 검거하게 됐는데요. 그는 어떤 사격 도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무아르이며 인데라니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 사격 도구가 3년 전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 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데라니는 온 집안 식구의 의료보험을 지불해주고 또 그의 모든 자녀의 교육 비용도 책임져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익에 눈이 멀어 인데라니의 범행을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는 인데라니의 두 번째 남편 코나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코나를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코나를 통해 슈나가 어떤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그들은 슈나를 픽업하여 차에 태우곤
음료를 따라 주었습니다. 슈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를 마시고 바로 잠들었는데요. 인데라니는 슈나를 외진 곳으로 데려갔고 운전기사와 전남편의 도움으로 바로 슈나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용차로 인데라니의 집 아래에 도착하여 아주 큰 가방에 슈나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고 호텔로 돌아갔고 인데라니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 수면을 취했으며 운전기사만 차 안에 남아 슈나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4월 25일 새벽에 셋은 다시 한데 모여 1시간 넘게 운전해 한 외진 마을 근처의 산림에서 슈나를 트렁크에서 꺼내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셋은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운전기사는 한 가지를 더 진술했는데요. 슈나의 처리 장소도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인데라니가 미리 주소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 카나의 진술도 운전기사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단지 외진 마을로 가는 도중 경찰의 순찰을 피하기 위해 슈나를 트렁크에서 꺼내 인데라니 사이에 두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숨진 슈나는 한 달 만에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에 손상되어 DNA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5일에 뭄바이 경찰은 인데라니를 공식적으로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동생 슈나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인데라니의 세 번째 남편 피터도 뭄바이 경찰에게 아내를 도와 슈나를 숨지게 했고 불법으로 슈나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데라니가 비협조적이어서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들만의 수사 데이터와 노하우로 불태워진 사람과 인데라니의 관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최종 DNA 검사 결과 인데라니와 피해자가 모녀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과 물증 확보 후 경찰은 인데라니의 집 근처에서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영상을 통해 2015년 4월 23일 새벽 인데라니의 승용차가 미리 선택한 숲으로 직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흐릿하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그 차량이 인데라니의 승용차임을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증인과 물증 그리고 DNA까지 확보했지만 인데라니와 남편은 가장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사건 수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2020년에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보석금으로 아내 인데라니를 보석해냈습니다.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데라니가 보석되고 얼마 안 돼 기타 2명의 용의자도 보석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용의자가 다른 일반인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슈나의 약혼자도 점점 사건에 대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건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와 계모가 그에게 큰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한 사건이 증인과 물증 그리고 DNA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많은 나라에서는 보통 이미 유죄로 선고했을 텐데 인도에서는 무슨 이유로 심판을 진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인도 각 정부기관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아 아마 슈나를 비참하게 숨지게 한 범인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해자가 최종 본인들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슈나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항상 아쉬움을 품고 있었죠. 다행히 그녀는 가장 좋은 나이에 본인을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짝을 만나게 됐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면 좋았겠지만 무심코 엄마가 가장 숨기고 싶은 걸 건드려 결국 비참하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슈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딸이겠죠. 그리고 슈나의 엄마 인데라니는 정말 사악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으며 결국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인도 경찰은 슈나의 이름이 해외 계정에 여러 번 등장한 걸 발견하게 되고
전부 인데라니의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피터가 체포된 이유는 그가 슈나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나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 가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의 탈세 행위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악독한 짓을 하는 추악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잔인한 행동은 중동 일부 지역과 가부장적인 나라에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오래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행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선이 없었습니다. 이 추악한 사회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습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혼자 거주 중인 여성이 자택에서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교성도 좋아 지인이 많았는데요. 용의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오빠도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경찰이 범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고 범인은 또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다이앤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 뉴욕 근처에 있는 뉴저지 유니온 카운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다이앤 잘레스키라고 하며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54세의 나이로 중년 여성이었지만 몸매 관리를 잘하여 여전히 따르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20대 젊은 남성도 있었죠. 사실 그녀는 30대 초반에 한 번에 실패한 사랑을 했었는데요. 그 후부터 독신으로 살았으며 단연간 연애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성이 좋아 친구가 많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53세의 다이앤은 조기 은퇴하여 사교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과 오빠와 가까이 살고 싶어 그들의 집 근처에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가족들과 모였으며 자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행복한 생활은 1년 만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다이앤은 부모님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그녀의 부모님이 오후까지 기다렸는데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집이 가까이 있어 그들은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의 집 앞으로 가 열쇠로 문을 열자 썩은 듯한 냄새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딸 다이앤이 붉은 액체에 잠겨져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체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팬티는 그녀의 머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타박상이 있었는데 분명 몹쓸 짓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앤은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총 44곳의 상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머리와 팔에 있었습니다. 이건 다이앤이 범행을 당했을 때 심하게 저항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문 앞에는 2병의 세척제가 놓여 있었는데요. 범인이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청소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세심한 수색 덕분에 대량의 붉은 액체에서 한 방울의 특별한 액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다이앤의 DNA와 달랐습니다. 범인의 체액일 가능성이 높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범인이 전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다이앤의 컴퓨터에서 새벽 4시 10분에 사용한 기록을 발견하였는데요. 19금 내용이었습니다.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다이앤의 숨진 시간은 전날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였습니다.
분명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다이앤이 아니라 범인이었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욕실에서 누군가가 샤워를 한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물이 건조한 정도에 따라 욕실 사용 시간이 오전 5시쯤인 걸 알 수 있었죠.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샤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대문과 창문이 온전하고 파손된 흔적이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다이앤과 잘 아는 사이이고 그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며칠의 수사에 경찰은 다이앤이 친구가 많다는 점과 그녀와 연락하고 있는 남성만 몇백 명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용의자가 몇백 명에 달한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다이앤의 가족은 마이크 브루넬이 의심된다고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는 20년 전 다이앤과 교제한 남성입니다. 그는 다이앤의 아버지에게 여러 번 다이앤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지만 마이크는 줄곧 다이앤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마이크와 다니엘 일가족은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으며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다이앤의 부모는 마이크가 결국 사랑에서 증오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어 다이앤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마이크에게 사건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본인은 다이앤과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그를 신중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마이크에게 충격적인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마이크는 그의 실명이 아니었으며 그는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전처는 그에 대해 성격이 아주 나쁘고 술에 취하기만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령을 받게 되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가정폭력 이력과 폭력적인 성격은 다이앤이 구타당한 상황에 일치하여 경찰은 그에 대해 더욱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사건 당일 행적을 물었습니다. 그는 여러 일을 했다고 했지만 전부 증명할 수 없어 알리바이가 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이크가 사용했던 물컵을 가져가 DNA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불일치하여 마이크가 전과가 있는 건 맞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니어서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마이크도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법의학 검사 결과 다이앤의 팬티에서 소량의 남성의 체액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다이앤의 오빠 로웬의 DNA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앤의 친오빠이므로 경찰은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로웬은 용의자에 적합하였습니다. 우선 다이앤과 로웬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친오빠 로웬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을 것이며 또 로웬 역시 여동생의 집 구조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행을 저지르고 당황하지 않고 다이앤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 여동생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서둘러 떠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경찰은 바로 로웬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DNA 결과를 로웬에게 보여주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짓게 됐습니다. 로웬은 절대로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며 심지어 경찰에게 미쳤다고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오랜 생각 끝에 평상시 여동생이 본인의 옷을 세탁해줬는데 그때 본인의 체액이 다이앤의 팬티에 묻게 된 것 같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될 확률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아 경찰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 로웬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였습니다. 로웬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증오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곧 진정하며 무엇이 생각났는지 한숨을 쉬며 이 팬티 저랑 다이앤이 같이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사이즈를 입어
세탁할 때 잘못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이앤이 로웬의 아내의 팬티를 입어 오빠의 체액이 그녀의 팬티에 묻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듣기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DNA를 검사하여 현장에서 발견한 DNA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 로웬 역시 혐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였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심사했지만 전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이하여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제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경찰은 수많은 단서를 받았지만 사건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여성이 보낸 소식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서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와 오랫동안 채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네이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년간 아주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경찰에 잡힐 수도 있다고 했으며 또 경찰이 본인의 DNA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가 반복하여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여 신경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상하다고 느껴진 그녀는 최근 뉴저지에서 미제 사건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뉴저지주 경찰이 발표한 도움 요청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경찰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매사추세츠로 날아가 여자와 면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의하에 경찰은 채팅 기록이 있는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 내용이 있는 걸 발견하여 네이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IP를 통해 그의 집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이 예상한 것과 같이 용의자의 집은 다이앤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이름도 네이선이 아니라 아넬 예르우드였습니다. 1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심지어 가까이 살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노인의 아들의 키가 150cm도 안 되는 난쟁이라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르우드에 대한 혐의가 있어 경찰은 그의 집으로 가 그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집에 없어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예르우드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지 못했지만 그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수배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여러 건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제보자들은 공통된 점을 말했는데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맥널리즈라는 바에서 예리우드를 봤다고 하였습니다. 제보받은 경찰은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예리우드는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 DNA 검사를 통해 그가 바로 사건 현장에 DNA를 남긴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예르우드는 할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 동기와 과정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예르우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다이앤과 반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다이앤을 도와 잔디를 정리하고 마당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고 다이앤은 그에게 알바비를 지불했습니다. 처음 예르우드는 그냥 용돈만 벌려고 했지만 오랫동안의 접촉으로 그는 다이앤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예르우드가 모든 일을 마치자 다이앤은 그를 집 안으로 불러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예르우드는 이때다 싶어 다이앤의 집으로 들어가 좋아한다고 하며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다이앤은 당연히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르우드는 거절을 당하게 되자 분노에 빠져 테이블 위에 트리밍 도구를 들고 다이앤을 향해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앤은 팔을 들어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예리우드는 계속하여 공격했으며 결국 밧줄로 다이앤을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예리우드는 사건 현장을 청소하였지만 대량의 작업량으로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를 현장에 남기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그가 체포당하게 된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예르우드는 현장을 청소하고 배가 고파 주방에서 요리했으며 그 후 몸에 남은 흔적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다이앤의 집을 떠났습니다. 2014년 4월 11일 법원에서는 다이앤의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예르우드는 본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특급 상해죄가 성립되어 3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를 마친 후에는 트리니다드 공화국으로 추방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르우드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그가 다이앤의 가족에게 준 상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이앤의 부모는 딸을 잃게 되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범인이 심판받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다이앤은 본인의 선의가 본인의 목숨을 잃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